홍지혜 디렉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요. 우리는 왜 고통받은 예술가를 사랑하는가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 나눴던 작가들도 삶을 생각해보면 대부분 드라마틱한 고통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이를테면 요즘 뮤지컬로도 화제가 되고 있죠. 멕시코의 여성화가 프리다 칼로. 소개해 우리 주신 적 지난번에도 있잖아요. 말씀 나눴었는데요. 예.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히 삶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18살 때 탄 버스가 경전철과 충돌을 하는 사고로 온몸에 뼈가 으스러지고 쇠기둥이 질을 관통하면서 수술만 35번 그리고 유산은 3번이나 하는 육체적 고통이 있었는데요.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아기도 결국 갖지 못했고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이 또 바람기가 도가 지나쳐서 프리다 칼로의 친여동생과 외도를 하기까지 정신적 고통도 너무 컸다는 이야기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프리다의 작품은 그런 고통이 절절하게 느껴지는데요. 화살을 잔뜩 맞은 사슴에 몸을 하고 있는 자화상인 상처 입은 사슴 그리고 부러진 척추가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온몸에는 못이 막 박혀있는 부서진 기둥이라는 작품 그리고 또 남편의 외도 이후에 변하겠다는 의지를 담기 위해 심장이 연결된 과거의 자신과 또 미래의 자신을 그린 2명의 프리다. 그럼에도 그녀의 마지막 작품에는요. 인생이여 만세라는 뜻의 스페인어 비바라 비다라는 문구를 작별 인사로 남기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었습니다. 또 프리다 칼로 얘기 들으니까 좀 숙연해지기도 하고 네. 좀 감동적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사실 프리다 칼로뿐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네. 너무나 좋아하는 반 고흐 귀를 자르고 권총 자살을 했다. 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쿠사마 야요이 어릴 때부터 강박에다가 물방울 무늬 환각을 보다가 지금도 정신병원에서 살고 있다고 하죠. 그 호박에 이렇게 네. 물방울 무늬가 그래서 맞아요. 생겨났다 그런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작가 중에서도 찢어지게 가난해서 이제 그릴 종이 살 돈도 없으니까 담배를 싸는 은박지에다가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이중섭까지. 그러니까 일본인 아내를 못 만나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일본을 그쵸. 못 가가지고. 맞아요. 왜 예술가들은 이리 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좀 가끔 들어요. 고통받는 의사, 고통받는 변호사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쓰지 않는데 유독 고통받는 예술가 이런 수식은 좀 익숙하단 말이에요. 예술이 정말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통 속에 부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고통받는 사람이 그만큼 우리 성숙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걸 또 극복했을 때 네, 어떤 네. 경지에 올라설 수 있는 거 아닐까도 싶거든요. 그럴 수 있죠. 동의합니다. 다만 고통받은 예술가들이 작품의 그 고통을 녹여내는 방식은 스스로 자가치유를 위한 방식이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보통 전쟁이나 막 성폭력 혹은 교통사고 이런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을 하고 나면 네. 그 PTSD라고 하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제 이런 일종의 정신적 질병을 앓게 되는데요. 네. 이를테면 전쟁의 아픔을 겪은 사람이 PTSD를 앓으면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불꽃놀이도 그 소리 때문에 보기 힘들어한대요.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과거의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이 그 기억을 최대한 떠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을 다시 저장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꺼내가지고 네. 다시 저장한다고요? 네, 맞아요. 기계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런 건데 거기에 네. 뭔가 다른 게 있겠죠? 네, 이제 그 메커니즘으로 하면 기억을 꺼냈다가 다시 저장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네.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우리 기억 시스템이 평생 동안 처음 기억한 그대로 계속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든 꺼내어지게 되면 예전의 기억에다가 지금 꺼냈을 때 현재의 감정이든 상황이든 이런 걸 덧붙여서 새롭게 다시 저장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좀 윤색된다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작가들이 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꺼내서 마주하고 또 작품으로 재창조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의 아픈 감정을 털어내고 또 약화시키고 말씀처럼 무뎌지고 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저장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을 예술로 승화한다는 이야기는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사실은 유효한 것 같아요. 고통이 있어야 예술을 창작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고통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거나 아니면
글로 쓰는 등의 창작 활동을 통해서 치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기억을 다른 이야기로 또 만들면서 아픈 경험으로부터 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예술가 가운데 네. 아까 이제 쭉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고통받지 않는 예술가는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맞아요. 그렇기도 해요. 네.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통해서 네. 그걸 가지고 어떤 예술적인 표현이나 네. 이런 게 나왔을 때 우리가 거기에 공감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우리는 왜 고통받은 예술가를 좋아할까라고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네. 사실은 우리는 고통받은 예술가가 아니라 고통을 이겨낸 예술가를 좋아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고통을 이겨낸 사람을 좋아하는 건 또 비단 예술가만은 또 아니죠. 온갖 시련을 이겨낸 사람을 또 좋아하고 고난의 역사를 견뎌낸 그런 결과물이 있다면 그런 걸 또 위대하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네. 고통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을 보면서 받는 또 위안들이 있잖아요. 한때 스티브 잡스 타계 후에 네. 잡스에 대한 영화도 나오고 책도 나오면서 그의 삶의 주목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특히 다 가진 듯한 능력자인 그가 실은 사생아 출신이었다. 그리고 한때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난 적이 있다. 막 이런 스토리에 사람들은 그에게 더 열광했던 것 같거든요.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비단 예술가뿐만이 아니라 시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고 나도 힘내봐야지 하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기만 한 그런 순탄한 삶을 살았던 예술가보다는 좀 불행을 겪었던 예술가들에게 더 끌려하는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렘브란트처럼 또 잘 나가다가 말년에 잊혀진 작가, 이런 작가 말고 네. 프리다 칼로나 고흐처럼 죽을 때까지 고통을 꿋꿋하게 뭔가 절절하게 자근자근 밟으면서 이겨내고 표현하고 이런 작가들을 더 매력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원래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너무 잘났어요. 돈도 많아요. 빠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네. 매력 없잖아요, 솔직히. 또 어떤 면에서는 뭐 그런 사람들을 또 동경하기도 하는 것 있나요? 같은데요. 최근에는요. 근데 동경하는 거랑 또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매력적으로 느끼는 거랑은. 그건 약간 좀 환상인 것 같고요. 네, 맞아요. 내일처럼 받아들이고 네. 그 어떤 애정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또 위안을 받지는 않으니까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네. 어떤 고난을 극복한 그런 네. 예술가와 그 예술가들이 그린 작품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까 고통을 받아야 좋은 예술이 나오는 거는 아닌데 예. 고통을 받고 또 그 시련을 이겨내면 좋은 예술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거는 뭐 무리가 없는 표현인 네. 것 같은데요. 이거를 예술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예전에는요. 결핍이 없는 사람이 좋은 건 줄 알았거든요. 결핍은 결국에 다 컴플렉스가 되고 결핍이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살면서 보니까 결핍이 없는 사람보다 결핍을 잘 다스린 사람들이 더 뭔가 단단하게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 나이에 맞는 시련을 겪고 그거를 이겨내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어릴 때는 친구들한테 사탕도 뺏겨보고 네. 그 어릴 때는 그런 게 또 그 나이에는 되게 큰 시련이잖아요. 그렇죠. 상처죠. 네, 갖고 싶은 물건을 못 가져도 보고. 그래서 저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갖고 싶은 게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안 사주 지금까지 사주시는 기억하시죠? 거예요. 네, 네. 그게 어떤 물건인지도 기억나요. 그래서 막 그런 것도 해보고 뭐 또 살면서 연인과도 헤어져 보고 그렇게 점차 큰 시련을 겪고 이겨내야 나중에는 누구나 겪는 그런 부모의 부재까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그러니까 일종의 마음 근육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예술가들에게 질병과 고통은 창조성을 고양시키는 힘이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외과대학의 명예 교수이자 예술 애호가인 필립 샌드블롬이라는 사람인데요. 예. 그는 창조성과 고통이라는 책에서 질병의 고통과 예술가의 인격 그리고 작품의 상관관계를 조명하면서 위대한 예술가는 위대한 병자다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주장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 뭉크는 예. 질병과 불안이 없다면 방향타 없는 배와 같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하고요. 네. 니체도 고통이 불러낸 영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 생애에 가장 아팠고 고통스러웠던 시기가 지나고 나서 보니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라고 하거든요. 저는 사실 여기에 100% 동의하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지나서 잘 됐으니까 과거의 고통이 또 아름답게 이제 미화된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시련을 잘 이겨내면 더 큰 사람이 된다는 것에는 좀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 뭐 작가들이 결핵이 걸려서 콜록콜록콜록하고 하얀색 얼굴을 갖고 있고 네. 지금으로부터 물론 100년 전 시기이긴 네, 하지만 네. 그러면 왠지 작가 같고 맞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화가들한테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유분방하고 약간 좀 대표적인 느낌? 뭐 이런 걸 기대하는 느낌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요. 제가 이제 미대를 나왔는데 네. 학교 안에서 너무 성실하게 너무 멀끔하게 이렇게 셔츠 딱 다려 입고 네. 이렇게 잘 씻고 잘 씻는 거라고 하니까 너무 웃긴데 잘 씻고 딱 그 늦지도 않고 지각도 안 하고 수업에 잘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은 왠지 예술가적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그런 했었어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성실한 사람들이 또 그림도 잘 그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딘가 편견이 있었어요. 결핍은 누구나 다 있겠지만 그 네. 결핍을 계속 채워가는 과정, 네. 그 성실성이나 열정, 네. 그게 좋은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오늘 예술가에 대한 고정관념을 다 깨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은 이 고통받는 예술가의 삶에서 우리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네. 우리 감정을 투사함으로써 그 예술가에 네. 대한 애정이 생겨난다. 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아픔이 큰 사람들이요. 네. 자기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자비를 가지고 내 자신을 어루만져주고 공감하는 걸 되게 어려워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학대받은 아이가 사실 잘못은 학대한 부모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부모가 나를 그냥 때릴 리는 없으니 분명히 나한테 문제가 있을 거야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걸 어려워한다고 하거든요. 이렇듯이 아픔이 너무 큰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스로에게 공감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술가의 작품들을 보면 그들의 고통에 대신해서 공감하고 아파하면서 간접적으로 내 고통도 공감하고 치유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네. 이것이 방금 말씀하신 이제 예술가의 삶에 스스로를 좀 투사해서 투영해서 약간의 이입해서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을 만나서 네. 도대체 사람들은 왜 고통받는 예술가의 작품을 좋아하는가? 고통받은 예술가들이 더 창작을 잘하는 뇌의 메커니즘이라도 있냐? 이런 거를 한번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랬더니 고통을 받아야 창작을 더 잘하는 거는 없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고통받은 예술가의 작품들을 좋아하는 거는 예. 뇌과학적으로 그러니까 해석을 할 수가 있대요. 아, 그래요? 네. 어떠냐면 우리가 기쁠 때는 뭐 도파민이 나온다. 예.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막 신이 나고 기분이 좋다. 예.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슬픔을 온전히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에 치유 효과가 있대요. 그럼 우리 눈물 막 펑펑 쏟고 난 다음에 네. 속이 후련한 느낌 드는 거랑 맞아요. 비슷한 거네요. 우리가 슬픈 음악을 듣거나 슬픈 영화를 보거나 혹은 굉장히 좀 그런 고통스러운 슬픈 작품들을 보면서 네. 절절하게 가슴이 저릿한 것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예. 이럴 때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바로 프롤락틴이라고 합니다. 예. 이 프롤락틴이 뭐냐면요. 어머니가 아이를 모유수유할 때 그럴 때 어머니에게도 아이에게도 이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프롤락틴이 분비되면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 왜 아이가 울 때 젖을 물리면 평안해지잖아요. 예, 평온해지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슬플 때 밝고 행복한 그림을 보는 것보다 오히려 되게 슬픔이 느껴지는 그런 저릿한 작품을 볼 때 더 치유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해요. 이게 뇌과학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네요. 네네. 혹시 그러면은 홍 디렉터도 이런 슬픔에서 치유에 갔던 감정 같은 걸 느껴보신 적 있어요? 있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는 그림을 감상하기보다는 분석하는 쪽이 더 발달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순수하게 그림을 감상하는 거를 느껴본 지는 좀 오래됐는데요. 어릴 때는요. 에곤 실레 작품을 보고 좀 그랬었어요. 에곤 실레가 그 퇴폐적인 소녀들의 나체를 관절이 툭툭 꺾인 듯한 되게 그로테스크한 네. 그런 강력한 표현으로 그렸는데요. 에곤 실레의 삶 자체는 음란죄로 경찰에 잡혀가기도 하고 네. 또 퇴폐미술로 작품이 불태워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스페인 독감으로 28살에 요절한 그런 오스트리아의 예술가거든요. 네. 예전에는 이런 그림체와 그의 삶에 대한 스토리에서 일종의 전율을 느꼈었는데 이제는 에곤 실레 작품도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아서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때는 젊었을 때였고요. 네. 이게 제가 에곤 실레에 대한 설명을 너무 많이 하면서 저도 또 이 기억을 새로 꺼내서 재저장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는 아이러니하게 제가 미술 쪽 일을 하고 있지만 미술보다는 오히려 가사가 슬픈 노래 막 이런 거를 들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미술 작품은 너무 일로 봐서 그래요. 네, 맞아요. 좀 벗어나셔야 돼요. 맞아요. 근데 안 그래도 제가 이 슬픈 노래를 듣는 게 꼭 중2병에 걸린 것 같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좀 부끄럽고 신경이 쓰였던 적이 있는데 또 이런 감수성이 또 감정의 정화를 불러온다고 설명을 해주시니 이제 당당하게 슬픈 노래를 듣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행자님은 어떠세요? 저는 나이 먹으면 좀 감정이 둔해지나 봐요. 그런 게 조금 있긴 한데요. 가끔 가다가 굉장히 마음이 확 동화되는 듯한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영화 볼 때 그런 느낌 받기도 하고요. 미술 작품은 에드워드 호퍼 작품 같은 거 보면 작품에서 왠지 외로울 때 고독하고 왠지 그럴 때 좀 위로받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좀 그 무드가 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저랑요? 호퍼의 작품이랑. 어디 가서 누군가 나중에 어떤 작가 좋아하냐고 하면 저 에드워드 호퍼 좋아합니다. 이런 되게 분위기 있어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 감사합니다. 네. 이러한 아까 이제 울면은 뭔가 가슴이 후련해지신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감정의 배설을 카타르시스라는 단어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라는 그런 표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미학에서 사실 시작된 단어예요. 카타르시스가. 이게 말이 그리스어로 정화, 배설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심리적으로는 마음속에 쌓였던 불안이나 우울, 긴장 등의 그런 응어리진 감정이 풀리고 마음이 정화되는 거를 말을 하고요. 의학적 용어로도 이게 쓰였던 때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불순물의 배출, 그러니까 창자의 배설을 되게 제가 창자의 배설이라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하죠.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변이나 이제 이런 거를 완곡하게 좀 언급하는 단어로 쓰였다고 해요. 수세기 동안. 근데 지금도 영어로요. 설사제를요. 카타르틱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원이 같은 거죠. 근데 카타르시스 하면은 우리 보통 문학 작품에서 많이 쓰는 거라고 생각했고 우리 감정이 완전히 고조돼가지고 거의 꼭지점에 달았을 만큼 막 쾌감이 느껴지거나 이걸 카타르시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쾌감이요. 정확히 쾌에 의한 것은 아니고요. 비극을 통해서 얻는 체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어떤 감정의 절정은 맞는데 쾌락의 절정이라기보다는 비극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 말을 처음 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디오니소스 제전에서 비극을 관람할 때의 그 체험을 설명하면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객이 통제된 상황에서 주인공과 똑같은 공포를 경험하고 있다고 느낌으로써 비극의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공상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상상을 막 하는 거죠. 자신의 한계와 무력함을 느끼는데 자신의 불안을 외부로 발산하고 그 순간 오히려 자유로운 초월을 체험하고 인간의 영혼이 한 차원 더 고양된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예를 들자면 청취자분들께서도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나 어떤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을 옹호하면서 막 화를 내기도 하고요. 주인공에 이입해서 슬픔을 느끼다가 막 눈물을 쏟아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즐거움의 쾌의 절정보다는 좀 비극이나 슬픔, 약간은 다소 부정적인 그런 감정의 절정, 증폭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쉽게 드러내지 못했던 감정을 폭발적으로 이렇게 표출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감정을 쏟아내고 나면 통쾌함과 묘하게 후련한 마음이 드는 경험 다들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예술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억압된 감정의 응어리를
토해내고 정화하면서 정신의 안정을 찾는 것을 카타르시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던 개념하고 좀 달라졌어요. 아, 그러세요? 그 카타르시스는 내가 이렇게 확 느끼는 감정의 고향 같은 거를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즐거워서 막 이렇게 막 탄성이 나오거나 이런 것도 카타르시스의 근데 이거를 생각을 확 쏟아내는 게 카타르시스네요. 네네, 맞아요. 오히려. 쏟아내고 나면 그 후에 이제 차분해지면서 감정이 뭔가 정화되는 느낌. 네. 그 어원으로는 정말 정화, 배설 이 뜻이라고 하니까요. 단어로. 그렇군요. 근데 그 살면서 과연 이런 경험을 몇 번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감정에 충실하지가 않아서 사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평소에는요. 참는 거에 익숙하시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 남성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우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 막 울면은 울지 마 이거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출하기보다는 억제하는 것이 익숙하실 텐데요. 네. 예술 작품이 이렇게 좀 감정을 부끄럽지 않게 표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울고 싶어서 일부러 슬픈 영화 본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혼자 엉엉 울면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좀 막 신경이 쓰이는데 슬픈 영화 보면서 울면 영화 보면서 우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그대로 두기도 하다 보니까 울기 위해서 일부러 영화를 보거나 슬픈 무언가를 찾는다.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찔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약간 네. 술을 마시거나 이렇게 하면은 꼭 약간 울적한 마음이 들 때 네. 그걸 찾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네, 괜히 뭐 좀 멜랑콜리한 마음이라고 네. 표현을 하기도 하죠. 네. 네, 그런 게 이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고통을 표현한 예술가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난히 자화상을 많이 그리기도 했는데요. 네. 프리다 칼로도 그녀가 생애 총 그렸던 작품의 개수가 200개인데 자화상이 55점이라고 하거든요. 꽤 많죠. 근데 고흐는요. 고흐 자화상 되게 많은 것 같죠. 네. 근데 사실상 고흐가 2,500여 점을 그렸는데 자화상은 한 40여 점뿐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는 고흐의 작품이 그의 작품 세계의 2%도 안 된다는 것을 모르죠. 그만큼 예술가의 자화상은 굉장한 울림을 주고는 하는데요. 이거를 또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뇌는 미래의 나와 나를 지금의 나와 별로 상관없는 그런 타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리고 과거의 나와 지금 현재의 나에게는 굉장히 몰입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당장 1억을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10년 뒤에 2억을 받으시겠어요? 당장 1억 받죠.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10년간 1억을 2억으로 불릴 어떤 명확한 재간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도 네. 현재를 봤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미래의 나는 나와는 되게 동떨어져 있는 타인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우리는 미래의 모습을 좀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는 하는데 네. 미래의 나를 상상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리는 그런 행위가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던 과거의 어떤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깨는 데 도움이 되는 훈련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꼭 그림이 아니라 이제 글로 쓰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자기를 표현을 하는 것이. 그럼 일기 쓰는 거나 이런 거요? 아니면 그냥 네, 나를 표현하기 위한 어떤 글이든 글을 쓰는 게 네. 도움이 된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를 하고 대신에 그 탐구를 하는 게 막연하게 난 나중에 뭐가 돼야지 이렇게 뭉뚱그리는 게 아니라 명확한 단어나 아니면 명확한 그림으로 좀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아 정체성 그리고 미래의 나는 이런 모습이 될 거야. 이런 거를 써보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끄적거려보고 뭐 써도 네. 좋고 그림을 그려도 좋고 네. 한 번쯤 시도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일단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그림을 감상을 일단 많이 해야 되겠다. 네. 그래야 나와 맞는 그림을 찾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저는 미슐랭 가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픈 갤러리 홍재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도 K컬처 특집 오디오 웹툰 드라마 편성관계로 평소보다 좀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다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5주차 특집 오디오 웹툰 드라마 공포의 외인 구단. 원작 이현세, 극본 김민수, 연출 황영선. 제19구. 결국 기대도 하지 않았던 황영투수의 역투가 오늘의 승리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중계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행이야. 어쨌든 이겼으니. 이게 누군가? 오랜만이야, 도협이. 정말 오랜만이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줄 수 있어? 한마디로 기가 막힐 일. 어느 날 어느 일본 감독이 찾아왔어. 송 감독에게 보란듯이 복수해야 할 거 아니냐고 대뜸 호통을 쳐댔지. 매친 원한이 나처럼 큰 사람 같았어. 근데? 아니었어. 그 사람은 송 감독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날 개인 지도하기 위해 일본에서 온 유명한 야구 지도자였으니까. 그만! 정이 네 얘긴 들었어. 난 도협 씨가 당한 걸 보복해 주려고. 근데 이걸 어쩌나. 그때 나를 더 분노시켰던 건 감독님보다 너였는데. 아닌 것 같은데. 돌 깨지듯이 막 딱소리밖에 막 했지. 괜찮겠지 뭐. 어이, 외구단 막내. 아이고 이게 누구야? 미안해, 도협. 그만 가볼게. 뺑소니 춤안도 하지. 무슨 낯짝으로? 야, 그래도 다행이군. 감독님이 주치의 만나러 간 사이라 마주치지 않을 수 있어서. 이 자식, 혹시 아가씨 불러드리려고 수작 부린 거 아니야? 예.